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감성적인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토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문서가 엄청나게 많고 요즘 AI 플랫폼 너무 많아서 검토만 잘해도 50% 이상 먹고 들어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감성이 앞서서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한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실 뇌동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주식에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돈을 잃었어. 그러면은 내 돈을 원금을 복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근데 되게 중요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면은 절대 안 들어갈 위치에 막 들어가서 오히려 손해를 막 물려가지고 손해를 더 보고 손절치고 막 이래가지고 손해를 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뇌동매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패망의 지름길인데 개발자도 비슷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개발자의 뇌동매매는 뭐랑 비슷하냐면 일정에 막 쫓겨가지고 그 일정에 쫓겨서 막 짜는 건 이해할 수 있어 솔직히.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막 매너리즘에 빠지고 막 그냥 뭐 이거를 이렇게까지 봐야 돼 그냥 대충 하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또는 막 회사에서 좀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일이 있었어.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좀 그렇게 되기 쉽죠. 그래서 사실 감성이 앞서서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내 감정에 따라서 코드의 품질이 결정되니까 그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해야 돼. 나는 T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원래 INTP 아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좀 감성적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개발을 하면 할수록 이게 감정에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회사에서 내가 혼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선배가 있거나 나를 끌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선배는 무슨 죄야? 선배도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 선배는 이제 의지할 사람 없는데 나까지 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선배도 불쌍한 거야. 결국에는 어떤 리더든 가혹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내가 지금 질질 짜고 있을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되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감성 이게 되게 친구들 사이에선 좋지. 막, 그래, 너 많이 속상했겠구나.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좋긴 해. 그런 친구랑 얘기하면 또 괜히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고, 막 좋지. 근데 회사 일할 때는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감성적인 사람들이 더 잔인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동을 한 사람들이 참 나쁘지만 역사 공부를 하면 선동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 아주 기본적인 좀 테크닉에 가깝다. 그래서 저 광우병 때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 광우병. 한번 보여드릴까요? 광우병 짤 이런 거 봐요. 함께 먹지만 이 아이 몰라요. 힘없는 EMB. 9살 원숭이의 기막힌 상복, 뇌 송송 구멍탁. 광우병 걸리면 이제 그 뇌 구멍이 뚫리니까. 뭐 이런 짤도 있었고, 이제 대한민국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그 위험하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그 MSD 매뉴얼이라고 이거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권위 있는 사이트예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웨스턴 리버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CJD가 광우병이에요. 크루펠치 야구병. 그 중에서 그러니까 가족성 유전자 돌연변이 이런 게 되게 훨씬 많고요. 이게 지금까지 232명 정도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후천성 CJD는 사례 중 1% 미만을 차지해요. 그리고 여기서 영국 사람들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수년간 오염된 고기를 먹었다는 걸 감안하면 VCJD, 그러니까 아까 말한 변종 CJD죠. 후천성 CJD가 변종 CJD예요. 그래서 요렇게 된 사례 건수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 1% 미만이야. 1% 미만. 1%라고 봐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광우병 이거 선동하고 난 다음에 232명 정도인데 거기서 1%라고 하면은 몇 명이죠? 아까 한 2명? 2명에서 2.3명인 거예요. 이게 이 선동의 무서움이에요. 그 당시에는 저런 컨텐츠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 짤 모아놓으면 졸라 재밌어요. 진짜 재밌게도 잘 만들어. 그럼 선동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뭐 정치적으로도 되게 억울해졌겠죠.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일반적인 정육점들도 엄청 피해를 많이 봤죠. 저 당시에 소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 같고, 그리고 관련 수입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근데 그렇게 하고서 아무도 사과하지 않아요. 저게 메인 방송사에서 저렇게 선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유튜브가 발달해서 우리가 반대되는 정보를 찾거나 이런 게 되게 쉬워요. 그런데 저 당시에는 저 방송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부끄러운 과거죠. 근데 한 번은 당하지만 두 번은 안 당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되게 비판적으로 저게 맞는지 방사능 때부터 하나씩 다 찾아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뭐 삼중수소 같은 이슈 같은 경우도 그때는 좀 생각을 달리 먹었던 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거를 비교를 해봤고, 그리고 중국에서 배출하는 양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우리나라랑 중국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진짜 뭐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아니다, 그래도 위험하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삼중수소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더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뭐 그 외적인 내부자의 폭로가 있으면 뭐 그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온 통계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따지면 더 나쁜 거죠. 근데 그 어떤 특정 그거를 정치적인 의도로 이렇게 누군가 유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람들이 더 잔인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물론 이제 뭐 이런 뭐 국가 간 이슈 같은 경우는 뭐 국가 이미지 정도 차이니까 좀 되게 애매하죠. 추상적이라서 뭐 통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피해받는지 알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나마 여론전 이런 수준이지만, 뭐 그때 사드 배치할 때도 뭐 전자파에 튀겨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성주 참여가 아니고 성주 사드 배치 뭐 그런 것도 사실 되게 의심을 많이 했죠. 왜냐면 저는 원래 20대 때부터 약간 좌쪽에 더 많이 치우친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되게 좋아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순수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멍청한 거지, 나쁘게 말하면. 그걸 그대로 믿었었죠. 예전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선동가들은 뒤로 숨지만 잔인한 행동은 무식한 선동한 사람들이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면 히틀러는 사람들을 선동해놓고 정말 잔인한 학살을 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 독일에 그 유대인들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 때려 죽이고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진짜 너무 잔인해서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보통은 선동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추종하는 멍청한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저도 멍청한 사람 중 하나였던 거죠. 내가 그래가지고 미국산 소고기 먹지 마라, 소고기 먹지 마세요 이러면서 내가 부모님한테도 막 그러고 그랬었거든. 내가 멍청했던 거지. 그게 너무 부끄럽고 지금도 그게 너무 흑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의심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요즘은 정보 찾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 광우병 관련해서 저런 사이트에서 저런 통계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 믿었겠죠? 266명인가? 최대로 봐도 26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3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같은 실수를 한 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건 그냥 내 능지의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그런 부류의 감성적인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요. 왜냐면은 선동만 좀 잘하면 그 다음부터 잔인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런 감성적인 사람들을 일단은 자극하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극하려 하지 않는 게 좋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려 했을 때 철저하게 감성적 논리로 누르거나, 아니면 감성적으로 안 된다면 철저하게 권위로 누르면 돼요. 회사에서의 파워게임이 필요하죠. 저는 전 사람들과 그렇게 잘 지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사람들 그러니까 내 학생들 정도는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저는 기본적으로 피해식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긴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어차피 고연봉자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참 그래도 저를 이해해줘서 고마운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할 때는 저는 막 회사에서도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막 그냥 가가지고, 저는 여기에 그 아부하러 온 게 아니고요, 팀장님. 저 그냥 돈 벌러 왔고,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거지, 무슨 제가 여기서 막 뭐 잘 되려고 막 이렇게 막 아부 떨고 이런 거 제 스타일 아니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 바라신다면 저는 아닙니다라고. 저 진짜 면접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또라이 같지 않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아마도 지금 일을 해도 뭐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런 스탠스는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틴노바 오는 학생들도 그냥 비슷한 성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회사에 아부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 그냥 돈 벌러 가는 거고. 근데 뭐 거기서 아부하는 사람들은 그거잖아. 위에서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항상 이직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회사의 평생 직장 이런 것도 다 감성적인 영역이에요. 왜냐면 내가 여기에 이만큼 기여했으니 나를 평생 데리고 가줘야 돼. 노인도 아니고 막 우리가 뭐 연금을 내고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 어떤 이유도 없고, 그런 어떤 근거도 없고, 결국에는 회사에서는 자기가 쓰고 버리는 거죠. 이제 부속품 같이 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회사는 필요할 때 고용, 이걸 나쁘게 말하면 이것도 감성적인 얘기야. 부속품처럼 사용하는 나는 부속품일 뿐이었어. 이런 것도 감성적인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지금 인력이 필요해서 사람을 썼어. 그래서 월급을 줬어. 근데 그러다가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서 사실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포장이 가능하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더 나빠져. 아, 나는 인간이 아닌 부속품일 뿐인 걸까? 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잘한 거야, 선동가들이. 그래서 마오쩌둥도 이런 걸 진짜 잘한 거야. 이게 뭐 중국을 더 발전시키고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20대 초반에 아직 그 정치적인 걸 잘 모르는 친구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지식인들을 죽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폴포트 같은 경우도 캄보디아에서 그 짓해서 안경 썼다고 죽이고 피부 하얗다고 죽이고 뭐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양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그 캄보디아가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쁘지 않았거든. 그 건축 양식도 되게 나름 훌륭했고 그 당시 동남아에서는 나름 그래도 괜찮았는데 결국에는 되게 안 좋아진 거죠. 그렇게 지식인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잖아. 이게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팀노바에서 그나마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팀노바도 이렇게 많이 당했으니까 어떤 선동가들에 의해서 마치 문제가 많은 것처럼 많이 당했는데 시간이 좀 해결해 주긴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람들이 그래 쟤네는 그러면 80명을 3년 동안 전부 5천만원 이상을 취업시켰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한 거랑 뭔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부터 좀 편해졌죠, 사실. 6년 전에는 헬이었어요. 저희 대역죄인이었어요. 진짜 저희 아마 조선시대였으면은 아마 저는 이제 죽창에 찔려서 죽었을 거고요. 그 대역죄인이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서로 연봉 공개하는 것도 좀 확실히 좀 예민하긴 하더라고요. 전 어차피 그 당시에도 프리랜서 마인드가 많아서 별로면 딴 데 가지 뭐 막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 빡치게 하면 딴 데 갈 거야. 대신에 나는 항상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항상 이직할 마음으로 회사 다니시라고. 이게 되게 싸가지 없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키는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막 하면 사장님이 알아주시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알아주긴 개뿔이. 대부분은 그래서 첫 번째 병역특례 회사에서 나름 열심히 했고 성과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도 좋아하셨고 근데 그 다음에 연봉 올려준다고 하는 게 너무 적어서 그냥 저는 바로 이직했어요. 나가는데 배신감 느끼시더라고. 너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잘해줬는데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물론 이제 같이 일한 동료들은 좋았었지. 착했어요. 착하고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 중에 몇 명은 엄청 성공했어요. 지금 막 수백억대 자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됐을 거예요. 한 명은 그랬을 것 같고 한 명도 엄청 성공해서 수십억은 가지고 있을걸? 그 당시에 그게 10몇 년 전 얘긴데 저만 성공을 못했죠. 근데 아무튼 그때 동료들은 되게 좋았어요. 같이 일하는 것도 되게 즐거웠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힘들지만 즐거웠는데 사장님이 좀밖에 안 준다는 거에 너무 좀 싫었던 것 같아. 근데 뭐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딴 데 이직을 이미 다 해놨지롱. 그래서 언제 출근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제가 좀 사람 관찰을 잘하는 편이라서 왠지 적게 주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거는 게 아니고 나는 딴 데를 가겠다 해가지고 한 1200만원 그러니까 1300만원 더 받고 딴 데 갔지. 연봉을 뭐 군인치고는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3000 얼마 받았나? 3400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제 능력 대비는 적게 받았죠. 그 당시에 26살이었나 그 당시가 그 10한 4, 5년 전 이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항상 이직할 마음으로 살면은 사실 그 누구도 저한테 함부로 못해요. 그냥 그 개발자는 그래도 돼요. 왜냐면 이쪽은 막 사람들이 막 뭐 개발자 니네가 어쩌저쩌고 막 억지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실제 현실에서는요 그게 안 먹혀요. 현실에서는 그냥 잘하는 게 장땡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뭐 어쩌저쩌고 뭘 많이 해도 신경도 안 쓰고 저도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팀노바
팀노바 뭐 싫어하시든 보이콧 하시든 맘대로 하세요.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그쪽 취향이 아니면 뭐안 뽑으면 되죠. 그렇게 얘기하고 뭐 저희는 더 이상 팀노바에게 뭐 좋은 시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신경도 안 써요. 왜냐면은 팀노바 출신들이 뭐 카카오나 이런 데도, 그러니까 네카라쿠베 당토 일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지금은 경력자 돼서 이직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회사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 커뮤니티에서 한번 선동했다고 그거 딱 믿고서 그 판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똑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보니까 내가 좀 선입견을 갖고 있었네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구직을 안 해도 스카우트 해달라는 곳에도 지금 졸업생이 없어서 소개 못한 곳이 한 두세 곳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죄송할 정도인데, 그런 입장에서는 어쨌든 누가 스카웃을 하든 안 하든 그래도 항상 구직했을 때 잘 돼야 되는 그런 인재여야 스카웃도 하는 거다. 그 친구들을 먼저 선점하고 싶으니까 스카웃 제의를 하시는 거죠.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되게 감성적으로는 안 돼요. 막, 우리 형님이 어쩌저쩌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나는 나고, 나 인생에 난 혼자고, 나는 개발자고, 회사가 필요한 거 좋은 기술자라는 생각만 딱 하고, 그것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커뮤니케이션도 좋고,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뭐 대인관계도 이왕이면 저처럼 삐딱하지 않고 좋으면 좋죠. 근데 저는 일할 때만큼은 그래도 잘해요. 그 사람들한테 잘 하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시비 털면 그 다음부터 걔랑 나랑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것 뿐이지. 근데 그렇게 막 싸우진 않아요. 싸우진 않고 그냥 저런 애 상대해서 내가 뭐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많은 편이긴 한데, 아무튼 건들면은 아무튼 개싸움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몇 명 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봤다는 게 아니고 말로 두들겨 맞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안 건들면 저는 좀 안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자기 자신의 마인드를 회사에 귀속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근데 보통 감성적인 분들이 그런 어떤 감성 시나리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면서 INTP로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얼마나 내가 감성적이었는데, 20대 한 초중반 때만 해도 그때 연봉 졸라 낮았어요. 피해의식도 많고 선배들한테 배웠어. 그걸 배운 것도 뭐 내 탓이지 뭐. 근데 선배들이 막 이렇게 쥐꼬리 많은 월급 막 그 특유의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얘기하시는 거 듣고 진짜 우리는 피해자인가 이랬는데, 아니야. 진짜 좋은 동료들을 만나보면 개발이 왜 재밌고 왜 개발이 할 만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피해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생각이 많이 달라지니까 연봉이 쭉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은, 사람이 너무 감성이 없으면 로봇 같으니까 감성은 한 스푼만, 나머지 한 90%는 좀 논리와 이성, 그리고 냉정한 시장이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 학생들 최근에도 막 이렇게 졸업생 동준이가 이렇게 또 한라봉을 줬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잘 먹을 건데, 이제 저희 졸업생들이 이렇게 만족하는 게 결국에는 제 행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자랑하려고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감성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이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